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거리. 아니, 저 한국인 뒤에 저건 뭐야? 그러니까 그냥 일본으로 갔으면 좋았잖아. 이게 무슨... 어머. 이곳에는 영국의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단합회를 온 교사들이 한국의 길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젊은 여교사는 지금의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한국인 남성을 목격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올리비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학교에 새롭게 부임했을 때 겪었던 한국에 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알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일본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고 저의 성격상 소심해서 나홀로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교사가 부임하게 되었던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기수의 교사들은 안팎으로 다소 말들이 많은 기수였죠.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기수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기수였어요. 그 이유는 서로 너무나 단합이 안 되고 제각각 의견들이 달라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 기수 교사들이 이 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소문들이 학교 안팎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체 이메일을 한 통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라운 내용이었죠. 선생님들 보세요. 교장의 권한으로 선생님들의 단합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참석하셔야 하며 불참 시 해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합회 여행이니 여행 목적지는 선생님들께서 이견을 조율하여 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국가를 정하셔서 답장을 주세요. 이건 또 뭔 일이야? 우리 기수가 하도 단합이 안 되다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단합회를 추진해 주시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그야 공짜 여행을 하게 생겼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무조건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동료 교사들 중에서 친한 교사들에 한하여 전화를 돌렸고 그들에게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의 이메일 내용으로 보아하니 다수결의 원칙으로 목적지를 결정할 생각이신 듯 했기에 동료 교사들만 잘 설득하면 이번에 공짜로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교장 선생님의 결정 이메일을 받아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기수 30% 정도는 일본으로 가자는 설득을 진행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 단합회 여행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려 80%의 득표를 거둔 결과이니 다른 의견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배신감이 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제가 설득한 교사 동료 중에서 최소 10%는 저의 그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목적지가 한국이라니 사실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 일본과 비교하면 후진적인 면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썩 즐거운 기분은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죠. 그렇지만 제가 일본으로의 여행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혼자서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 있었어요. 두 국가 간의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의 예상보다도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있었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괜찮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한국을 이미 와본 적이 있다는 교사들을 필두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짐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우릴 어딘가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택배와 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짐을 맡기면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 배송해준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공항에도 있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만 있는 시스템이었기에 한국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던 것이죠.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었지만 저는 선뜻 이곳에서 퀵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호텔까지 배송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배송된 제 물건 중에 일부가 분실되는 악몽 같은 일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이번 여행에 가져온 짐 중에는 값비싼 고가의 전자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저는 해당 전자제품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짐들만 퀵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교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에 놀란 토끼 눈을 뜨며 감탄을 자아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다소 가벼운 차림으로 호텔로 이동했고 곧바로 예약된 한국 식당으로 가서 배를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의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었던 탓일까요? 그 와중에 저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을 말입니다. 이래서 외국으로 나가면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는데 일본 여행 생각에 그만 비싼 전자제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지하철 좌석 위쪽에 놓고 내려버린 것입니다. 허전한 기분이 든 저는 이미 떠나버린 지하철을 바라보며 크게 당황했죠. 같이 있던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한국에 종종 방문한다던 동료 교사 엘리자베스가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진정시키며 너무 걱정 말라는 당부를 했죠. 그러더니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근처에 있는 영무실로 가더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분실물 신고를 하는 종이만 건네주더니 작성을 부탁하더군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런 방식으로는 제 물건들을 온전히 찾기 힘들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여행을 다녀본 저의 경험상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도둑들에 의해서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도 도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심정이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돌아서려는 찰나 뒤에서 갑자기 영무실에서 나온 한국인 직원분이 다급하게 우릴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조금 전 혹시나 해서 가방의 외형에 관하여 역 내부의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안 그래도 비슷하게 생긴 가방 분실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용물은 모두 사라진 빈 껍데기의 가방만 덜렁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과 1시간여 만에 저의 가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글쎄 내용물이 모두 무사한 겁니다. 단 한 가지의 분실물도 없이 그대로 모두 무사히 저에게 돌아온 것이죠. 돈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이었기에 저에게는 아주 큰 재산이었거든요. 필요한 물건들이었지만 다시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아주 큰 그런 제품들이었죠. 그렇기에 저는 뛸 듯 기뻤습니다. 연신 가방을 되찾아준 역 직원분에게 한국식 감사의 인사를 하며 허리를 연신 굽혀댔죠.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직원분이 하신 다음 말씀에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놓칠 뻔했던 분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당 칸에 계시던 한국인 시민분께서 가방을 전달해 주셔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네요. 감사의 인사는 사실 그분이 받아야 하는 건데 저는 뭐 전달만 해드린 것뿐이니까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정말이지 매우 놀랐던 경험이었고 과연 이 정도의 시민의식 정도는 되어야 지금의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죠. 솔직히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했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라왔죠.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을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 정도인데 일본은 과연 어느 정도로 저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고 일본으로 같이 동행하여 여행할 교사 동료를 섭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가는 것은 조금 무섭기도 했고 성격상 힘든 도전이 될 것이었기에 동료와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단합회를 간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동료 교사들이 적어도 20%는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사는 한국의 음식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난처한 표정으로 거부했고, 또 어떤 교사는 한국 여행을 온 것이 어쩌면 자기에게는 큰 행운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까지 해대며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절의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대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태세를 전환한 거야? 그래, 나도 인정해. 한국이 솔직히 내 예상을 훨씬 웃돌 정도로 좋은 나라라는 거. 하지만 이 정도로 집착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알 수 없는 저들의 행동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저와 여행을 같이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저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는 것은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살짝 상하기도 했고 정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일본으로 떠나버리려 마음을 먹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기적과 같은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 일본을 여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와 친한 동료 교사가 저에게 다가와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 여행을 원했는지 아는 동료였기에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었죠. 올리비아, 너가 얼마나 일본 여행을 원했는지 잘 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다 같이 한국 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때? 우린 지금 개인적인 여행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합을 위한 여행이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거지. 듣고 보니 동료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욕심만 앞세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동료와 합심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한국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다른 것만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서 쉴 생각만 하고 집에 있을 때는 회사에 두고 온 일거리를 걱정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 확률이 높을 겁니다. 딱 저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여행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동료와 저는 북촌의 한옥마을에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아름답고 전통적인 가옥들에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거닌다는 것은 마치 현대의 도시 안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문을 통과하여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한국의 전통 가옥에만 빠져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한참 동안 한옥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고 저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저 한국인 귀에 저건 뭐야? 이런 곳에서 저러고 다닌다니. 약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라본 그곳에는 이곳을 아까부터 배회하며 거닐고 있는 이상한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서양 남자들에 비하면 작은 키에 속하는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남자였죠. 그리고 그 남자의 귀에는 하얀 이어폰이 있었고 그 상태로 이곳을 거닐고 있었죠. 하지만 아주 기묘한 것은 그 남자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고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버리고 말았죠. 혹시 이곳에 여행을 온 관광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호기심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그 남자의 대답을 듣게 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놀랍게도 현지에 사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남자는 머리가 복잡하거나 생각할 것이 있을 때면 이곳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거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면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들이 떠오르고 무엇보다 이곳을 거니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없이 행복해 보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해당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저에게 건넸죠. 이곳에서는 이런 노래를 들으며 거닐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한 말과 동시에 저의 귀에서 들려오는 아주 특이한 음악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지금의 풍경과 묘하게 어우러져 저의 심금을 울렸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 같은 거였는데 K-팝 정도만 알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 그 민요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음악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의 한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었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교사 단합회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했으며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남자와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죠. 제 남편이 누구냐고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민요를 알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느 고속도로. 지금 이게 맞아?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호주로 다시 가면 안 돼? 이런 곳에서 무슨 여행을 한단 말이야? 이곳에는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온 듯한 외국인 무리가 한 여성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버스 기사는 잘 가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를 해버리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한국의 도로 어딘가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자 큰 충격에 휩싸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지에 실수를 할 만큼 지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 중인 애슐리 니콜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버스 기사라고 하면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여성들도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 운전기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 힘을 얻어 생계를 위해 이러한 직업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매일 보내고 있는지라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쯤이면 한동안 휴가를 가서 힐링을 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유별난 행동은 아니었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의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외국 여행을 계획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한 커뮤니티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여 어느 순간 제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여행지는 호주였고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탐방할 생각에 엔돌핀이 샘솟았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계획들은 단 한순간에 깨진 접시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때 저희 직원이 손님의 여행 일정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 직원이 중국인이라 아직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입니다. 번역기를 통해 손님과의 대화를 번역했는데 호주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개소리야? 아니 어떻게 호주랑 한국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런 직원을 왜 고용했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화를 낼 정신도 없었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50% 할인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저에게 제안해왔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취소한들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휴가 일정을 맞춘 그날에 새로이 호주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결국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행을 통해 힐링을 하여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 내 생활을 건강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원래대로의 호주 여행이 아닌 동방의 아시아 국가인 한국으로의 여행이 그러한 저의 의도를 모두 만족하게 해줄지는 미지수였죠. 아니,
오히려 힐링은커녕 큰 실망에 모두의 원망만 사게 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여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맞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커뮤니티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고 대체로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50% 할인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저는 호주를 포기하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커뮤니티 대형 차량 운전기사 동료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은 모두 호주를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시아 국가 한국에 여행을 간다는 저의 이야기에 반발심이 대단했죠. 어떤 이는 차라리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미안한 마음과 이번 일이 모두 저의 실책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번 한국으로의 여행 경비는 모두 제가 부담을 하겠다는 엄청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역시나 그들도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내 한국 여행을 모험적으로 시도해보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소 힘겹게 우리들의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도착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시 호주로 가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그때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일행들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턱이 빠질 듯 벌어지는 것을 반복했죠. 그렇게 그들과 저는 한동안 아무런 군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말에 우리는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렸죠.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 공항이 너무 깨끗해. 게다가 엄청나게 넓고 분위기가 뭐랄까? 이건 그냥 부유한 선진국의 모습이잖아. 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를 자주 다니다 보면 공항 내부에서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지저분한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했었는데 이곳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이곳에서는 정수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몇몇 공항에서는 무료로 물을 제공해주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곳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기에 개인적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물병이 필요하지 않으니 짐도 줄일 수 있었고 신선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공항의 모습만 봤을 뿐인데 저는 물론이고 같이 한국 땅을 밟은 일행들 또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도 그럴게 저와 일행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소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공항 외부로 나왔고 여행사에서 잡아준 일정대로 움직이기 위해 교통편을 확인했죠. 그리고 공항 외부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극도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공항 근처에서 유독 절도나 도난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곳에서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한국 또한 공항에서의 모습에 감탄했다곤 하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안심할 수는 없었기에 일행들에게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죠. 게다가 미국은 공항 리무진 버스 근처에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인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역시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들에서는 미국보다는 뒤처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줄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행들 모두 잠깐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듯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외관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최신식 전자 시스템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좌석들이 비행기 1등석 좌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생긴 모습만 보아도 누워서 갈 수도 있도록 설계된 좌석이었기에 벌어지는 입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저는 옆에 있는 일행을 보며
서로의 커진 동공을 공유했죠. 이 버스는 좌석마다 영화나 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부착형 태블릿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좌석마다 개별적인 에어컨 조절 시스템이 존재했죠. 심지어 버스로 이동 중에 책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전등까지 있었고, 발을 올릴 수 있는 발판과 개인 테이블, 커튼이 존재해서 마치 나 혼자만의 프라이버시한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치는 버튼식으로 전자동 조작이 가능했기에 정말이지 편리했죠. 저는 일행들과 한참 동안 해당 버스의 최신식 시스템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버스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들인 저희였기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버스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절대 가난한 나라일 리가 없다는 생각 말이죠.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제대로 한국 여행 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 불평불만을 일삼던 일행들도 어느새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한국에서의 여행 일정을 곱씹으며 설레어하는 게 보였죠. 드디어 다들 불평들은 거두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만끽할 자세가 만들어진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고속버스를 탑승했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버스는 공항 리무진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속버스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 덕분인지 저는 버스 좌석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이동을 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아주 짧은 경험들이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꿈으로 나타나더군요. 꿈에서 저는 미국이 아닌 이곳 한국에서 멋진 버스를 운전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엇인지 모를 인기척에 잠에서 깬 저는 꿈에서 덜 깬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곳에서 버스 기사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생활을 꿈꾼다니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일에 진심이었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말이지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에 그런 저희의 감정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이처럼 선진적이고 부유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한국인데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난한 나라라고 치부했던 저 스스로가 정말이지 한심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한 얘기들을 바로 옆에 있는 일행과 공유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다른 일행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두리번거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표정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뭐지?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분명히 제가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일행에게 물었고, 이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행들이 내심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같이 탑승해 있던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주섬거리면서 분주한 것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달이 난 것은 확실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탑승한 버스는 어딘가에서 정차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느닷없이 버스 기사님이 버스 문을 열더니 도망가듯 어딘가로 뛰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한국의 갱단에게 협박을 받는다든가 하는 위기 상황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장면이었죠. 솔직히 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둘 하차하기 시작하는 한국인 탑승객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그러한 생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죠. 결국 저와 일행은 눈치를 보며 하차를 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정차한 이곳에는 갱단이 없었습니다. 휴게소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하차하면서 하나같이 몸만 나갔다는 점이죠. 버스에 짐이 잔뜩인데 자기 몸 하나만 덜렁 내리는데 속으로 저 사람들은 참 겁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광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몸에 지니고 있어도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지품과 옷가지들을 버스에 놔두고 휴게소를 들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한 의문을 표하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일행 하나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는 도난을 당하는 일이 적고 치안이 좋아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하다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분명히 절도 사건도 생길 텐데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박혀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만큼 치안이 훌륭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제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부터 무언가 모를 안정감이 들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정서, 문화, 인식, 시민의식과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회에 작용하여 외부인인 저에게도 그러한 점들이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호주로 여행을 가겠다던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만끽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인 경험들이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기분 좋은 에너지와 힐링을 얻었죠. 그리고 제가 부담하기로 했던 이번 한국 여행 경비를 일행들은 하나둘씩 모아서 저에게 이체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경비 부담까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다음 여행도 저에게 부탁을 한다는 말까지 들었죠.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러한 장점들과 대비되는 한국 여행의 후유증도 존재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시작되자 다시금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어떤 일행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한국인들은 복도 많아.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이 아니고 뭐야. 우리도 그냥 여기 생활 접고 한국 가서 살아버릴까? 이 나이에 그런 도전은 무리려나? 미국의 어느 주택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겼다며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한국 아이는 이제 어떡하나. 미국의 한 평범한 주택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로 보이는 한국인 소년이 슬픔에 빠져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경찰차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년을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관해 가엾다는 듯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기구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듯한 이 소년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농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다니엘 박귀남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핏덩어리 같았던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권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랬기에 저는 아주 힘들고 고달픈 유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사실 저를 입양하신 미국의 양부모님께서는 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의 가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패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종종 알려주시곤 했죠. 다니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가 나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란다. 너는 분명히 나의 하나뿐인 친아들이야. 그 점은 분명하게 해두고 싶구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기에 일찍부터 너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자기 보호가 가능한 정도의 자본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계통인 너에게는 더더욱 그런 힘이 필요할 거야. 물론 처음부터 자본력을 한 방에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찾아야 해.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거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린 시절에 저에게 주기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린 제가 아닌 부모님께서 해주어야 할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 덕분에 일찍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잡힌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었죠. 양부모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생기게 될 일들을 일찌감치 예견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무렵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학 캠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죠. 양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원하셨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하지만 과학 캠프를 마치고 집 근처에 당도했을 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는 너무나 어수선했고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빨갛고 파란 형광 불빛들이 온 동네를 기분 나쁘게 밝히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도착했을 때 지독하게 불길한 그 느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집에는 경찰들이 출동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부모님들은 강도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에서는 아동 보호 서비스 차원에서 저처럼 불의의 사고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18세가 되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고 그 덕분에 굶어 죽을 위기는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던 저는 운이 나쁘게도 폭력적인 사람에게 위탁된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마트의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고 그러다 잡혀서 주인에게 혼쭐이 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저의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났죠. 제가 왜 이러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를 미국에 입양시킨 얼굴도 모르는 나의 친부모가 원망스러웠죠. 그런 식으로 방황을 하던 저는 문득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좀 도둑질이나 하다가 평생 감옥이나 들락거리며 인간 말종이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골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었죠. 농장 사장님께서는 저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되면서 언젠가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친부모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너의 그러한 원망들이나 가슴속의 응어리들을 평생 간직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나마 해소를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농장 사장님에게 듣기 전까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그러려고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또 사장님은 저에게 혹시라도 친부모가 저에게 남겨준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사실 그런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별 생각 없이 간직하던 그것. 그저 원래 내 것이라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라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꼬부랑 글씨가 적혀진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친부모가 한국인이었기에 한글로 적힌 글자였겠죠. 내 친부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왜 나를 미국으로 버린 것일까?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여겼지만 농장 사장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분명히 원망스러운 존재였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농장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 한국인 친부모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심해졌죠. 사장님의 말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어리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저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증오심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친부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어와 한글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고 편지에 적힌 글자 정도는 읽을 줄 아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친부모가 저에게 남겨준 그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귀남아. 부모로서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지금은 너를 비록 머나먼 이국 땅으로 보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너를 찾을 거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반드시 만나자.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쓴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날려쓴 편지 내용을 읽은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도 짧아서 편지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죠. 그런데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이제야 한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수준이 된 저였지만 어째서인지 글자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수록 눈에서는 물이 고여왔죠. 그리고 가슴 한켠이 매섭게 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의 친부모가 완전히 나를 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편지를 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장 사장님께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를 보내주었죠. 심지어 그동안 일을 잘해주었다며 보너스까지 두둑이 챙겨주었고 꼭 친부모를 찾으라는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비록 어린 시절에는 아사까지 할 뻔하며 힘든 생활을 했지만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조언대로 어디를 가든 목숨 걸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저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복은 있나 봅니다. 아니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주제에 인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겠군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한국을 찾았고 본격적으로 친부모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도 자료도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편지지에 적힌 한국의 주소를 바탕으로 처음 방문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만에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국 농장에서 벌어온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저의 친부모를 찾기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직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저였기에 과거 저를 이곳에 불가피하게 입양을 보낼 정도라면 한국이라는 곳은 보나마나 후진국의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사실상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심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곳이 더욱 발전한 대도시라는 느낌마저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들보다 더욱 자유분방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바닥나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비용조차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 부닥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일을 같이 병행하며 친부모를 찾자는 생각을 했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농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죠. 그러다가 찾은 일은 다름 아닌 축산 농가의 농장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이것뿐인지라 한국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만 알아보다 보니 하게 된 일이었죠.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주로 서울 쪽에서 돌아다녀야 했는데 서울에는 제가 일할 만한 농장이 없어서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으로 와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여서 신체적으로 조금 힘에 부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축산 농장 사장님 덕분에 저의 이러한 이중고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저의 말에 농장 사장님은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자네 말투가 어눌한 것을 보니 외국인인가? 농장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할 수는 있겠나? 한국말이 어눌한 것을 보고 저를 외국인이라 생각한 한국인 사장님은 어딘가 불편하신지 연신 기침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의 일들과 한국에 온 이유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버린 것인지를 몰랐지만 왠지 그래야만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사장님이 갑자기 울컥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나조차도 짐작되지 않는구먼. 그래, 친부모님은 서울에서 찾아야 한다고? 그럼 묵을 곳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내가 숙식까지 제공을 할 테니 이곳에서 일을 해보게. 결국 저의 이러한 사연이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사장님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며 일이 끝나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참으로 천사 같은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찰나였기에 사장님의 그러한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만 허락도 없이 사장님을 힘껏 안아버리고 말았죠. 아마도 미국 생활에 익숙했던 저였기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실례를 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행동이 사장님에게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사장님이 마음을 바꿀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웬일인지 사장님은 그저 멋쩍게 한번 웃으시곤 묵을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죠. 저에게 있어서 이 사장님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덕분에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며 밤늦게야 돌아오는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사실 딸랑 편지 한 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친부모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일지도 몰랐죠. 주소를 찾아가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를 찾아다녔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농장 사장님에게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일을 그만두는 저에게 삼겹살 구이와 구수한 된장찌개가 곁들여진 훌륭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소주나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삼겹살 구이에 소주를 한잔하며 좋은 일은 축하하고 나쁜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맛있는 음식들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친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인품과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즐겁고 따뜻하게 기억될 것만 같았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장님은 한국을 떠나는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전자 등록을 통한 친부모를 찾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국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곳에 등록된 유전자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상봉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말과 함께 웬일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의 표정은 어두워졌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보였기에 연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하던 농장에 재취업하여 그곳에서 원래의 생활에 집중했죠.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서 내심 답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고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돌아와 짐 정리를 하는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더는 저에게 친부모를 찾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는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친부모가 남겨주신 하나뿐인 편지를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모양이었죠. 편지를 잃어버리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서 그토록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편지는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급하게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락을 받은 탓이었죠. 안녕하세요. 잃지 않은 유전자가 발견되어서 먼저 다니엘 씨가 친부모님을 찾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진짜로 된다고? 사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농장 사장님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알게 된 정보였는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둔 것인데 이렇게 실제로 연락을 받고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한국의 공기는 1년 전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조금은 더 차가워지고 매서워진 느낌이 들었죠. 한국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안내하는 장소가 이상하게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자주 가보았던 그런 느낌 말이죠. 혹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부모의 집.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조용해진 이곳에는 낯선 향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 냄새를 따라 들어간 장소에는 누군가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제사상에 덩그러니 놓인 영정 사진으로 눈을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그곳에는 과거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축산농장 사장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겠다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방문하게 된 농장 사장님의 집이었고 바로 그분이 저의 친부셨던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서 의식을 치르고 있던 사람은 제 친부의 동생분이었는데 무슨 명문인지 제가 올 것을 알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알아보며 반겨주셨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친부는 저를 입양 보낼 그 당시 찢어지게 가난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가난한 자신들과 같이 있다가는 사람 구실은커녕 굶겨 죽이겠다 싶어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고. 그 이후로 친부는 이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자리를 잡으셨고 유전자 등록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곳에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해놓고 한없이 저의 소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제가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친부께서는 제가 잃어버린 편지를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제가 본인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이미 폐암 말기로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했다고요. 아버지의 동생분에게 저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하며 혹시라도 당신이 세상을 뜬 이후에 제가 이곳을 찾아온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아버지는 늘 저를 생각했노라고.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제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시며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던 저를 생각하신 걸까요? 그래서 그토록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걸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볼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분과 힘을 합쳐서 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비록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자지간으로서 대화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마지막에 해주신 삼겹살 구이와 된장찌개 상차림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아버지, 사랑합니다.